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관천사입니다. 오늘은 하부 호흡기계 일반 간호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부 호흡기계의 그 질병에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부 호흡기계의 문제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간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호흡곤란, 또 과다환기, 저환기, 흉통, 뭐 기관지 연축, 그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저산소혈증, 가래 객혈, 그리고 뭐 고탄산 혈증, 적혈구 증가증, 클러빙 핑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부 호흡기계의 질환들, 일테면 뭐 폐렴도 있을 거고, 뭐 결핵도 있을 거고, 폐암도 있을 거고, 아니면 COPD 이런 것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그 질환들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어떤 간호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훑어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훑어보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제 우리 질병에 들어가서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간호 문제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호흡곤란이 있겠죠. 호흡곤란은 우리가 왜 건강 사정에서도 제가 다 말씀드렸었죠. 그죠? 호흡시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쉴 때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불쾌하다는 주관적인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호흡곤란의 어떤 양상들을 아니면 비정상적인 호흡 양상 이런 것들을 건강 사정에서 다 했었죠.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다환기하고 저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과다환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환기량이 증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CO2가 많이 배출되겠죠. CO2가 많이 배출되면 엑시도시스, 알칼로시스, 알칼로시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빠르고 깊은 어떤 호흡을 계속해서 이제 쉬게 되면은 환기량이 증가되고 CO2는 많이 배출되겠죠. 그래서 레스피레토리 알칼로시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될 거고 반대로 또 환기가 좀 저하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CO2가 쌓이겠죠.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CO2가 쌓이면 pH는 감소되겠죠. 그래서 엑시도시스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레스피레토리 엑시도시스 이런 것들이 저환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체스트 페인도 있을 수 있겠죠. 호흡기에서. 이것도 건강사정에서 뭐 부위에 따라서 흉벽 때문에 흉벽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 또 흉막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 또 폐실질, 기관지에서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나누었던 걸 기억을 하실 건데요. 뭐 흉벽에서 생기는 체스트 페인은 어떤 거가 있었죠? 다쳤거나, 그죠? 뭐 아니면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흉벽에서 나타나는 체스트 페인일 거고 그 다음에 흉막은 흉막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폐실질은 뭐 폐암이나 뭐예요? 기흉, 폐색전 뭐 이런 것들이 체스트 페인을 호흡기에서 유발하는 어떤 부위에 따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또 체스트 페인이 많이 좀 심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브론코 스파즘, 기관지 연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기관지 연축, 브론코 스파즘은 이제 기관지의 어떤 경련성 수축인데, 그 수축만 하면 그냥, 수축을 하는구나 하겠는데, 또 덩달아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점막이 붓는다던가, 아니면 점액 분비가 증가한다던가, 아니면 기도가 좁아지는 기도 협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온단 말이죠. 따라와가지고, 이 호기량, 내뱉는 어떤 호흡이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리고 또 기관지 그 사이즈, 직경 사이즈가 또 이게 감소해가 좁아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에어웨이가 뭐죠? 에어웨이 레지스턴스, 기도 저항이 또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분비물이 또 쌓이게 될 거고 분비물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염이 생기겠죠. 감염이 생기면 또 호흡이 잘 들고 나고 그런 거를 못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폐환기는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관지 원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있을 수 있는 것이 가래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가래. 뭐 가래 색깔에 따른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건강 사정에서 이를테면 뭐 그냥 맑은 가래가 나오냐 아니면 퍼스가 섞여서 나오냐 아니면 색깔이 뭐 붉게 나오냐 아니면 녹빛이 나오냐 아니면 뭐 녹색의 어떤 가래가 나오냐 이런 것에 따른 어떤 스포츠의 어떤 차이점
차이점, 특징에 대해서 다 다뤘었는데요. 어쨌든 가래는 하루에 한 100ml 정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뭐 호흡기계 질환 없어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가래가 나오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뭐 100ml가 아니고 한 3시간에 한 400 정도? 그 다음에 뭐 24시간 다 따져보면 한 600? 이 정도로 많이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호흡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간호 문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말고요. 뭐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거나 아니면 양상의 변화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객혈이 있겠네요. 그죠? 객혈. 객혈은 뭐예요? 호흡기에서 뭐죠? 피 나오는 거, 가래에 섞여서 피가 나오는 거죠. 그죠? 피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건 뭡니까? 아, 피가 나오니까 아, 출혈이 되는구나. 그럼 출혈이 되면은 뭐예요? 볼륨이 줄어들겠구나. 그래서 뭐 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생기겠구나. 이런 유출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예요? 피가 나오면은 그 피덩어리가 또 이렇게 기도를 막아가지고 호흡을 또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객혈은 문제가 뭐예요? 그거 볼륨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기도가 이제 막힐 수 있다라는 거. 그 블러드 클롯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객혈. 객혈 또는 우리가 이제 토혈하고 조금 여기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토혈은 뭐예요? 예, 호흡기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에서 나올 때 우리가 뭐야 간경화 이런 거 있을 때 식도정맥류 있잖아요. 그죠? 에소파지알, 웨릭스 브리딩 이런 것들 때문에 입으로 이제 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보통 객혈은 이제 기침할 때 나오는 거고 토혈은 이제 혈액을 토하는 거 이런 거죠. 그리고 객혈의 특징은 피에 이제 거품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선홍색이고 토혈 같은 경우는 거품이 없고 암적색 암적색 뭐 이런 색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패스트 히스토리를 보면은 객혈 같은 경우는 기침의 과거력이 있고 그래서 토혈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 위장의 간질환 경력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객혈 하고 토혈 차이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기침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침은 아주 그냥 파퓰러한 간호 문제이죠. 호흡기에서 기침은 사실은 이렇게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또 기관지로 넘어가는 거 방지하는 거죠. 아스피레이션 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어떤 방호 기전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너무 심하게 기침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에 뭐 가래를 뱉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기침을 시킨다거나 이런 점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폐 질환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기침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간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기침하는 것은 되게 사람을 피로하게 만든단 말이죠. 뭐예요? 기침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밥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피로하게 만드는데 그렇기도 하고 기침하는 것 때문에 또 밥맛이 없어지고 식욕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결과도 또 이렇게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나중에 신경계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머리 수술 2개 수술을 하고 나서 기침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기침함으로 인해서 ICP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개강 내압 ICP를 올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하지 마라, 재채기 하지 마라, 뭐 이런 걸 배우시게 될 텐데 기침을 함으로 인해서 ICP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폐의 압력도 올라가고 BP도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런 문제들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저산소증하고 무산소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거죠. 우리가 호흡이 잘 안 되면 결국은 산소가 부족해지는 이런 결과가 이제 초래하게 될 텐데 저산소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산소는 있는데 부족한 거죠. 무산소증은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소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셀로 간다는 거죠. 세포로 가는 거죠. 세포로 우리가 전달이 돼가지고 뭐예요? 세포 대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결국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소가 부족이 안 된다는 것은 셀이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이 먹고 살 수 없으면 죽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셀이 문제가 생기면 티슈에 문제가 생기고 올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어떤 문제라는 거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심정지대잖아요. 그죠? 심정지라는 건 뭡니까? 심장이 하는 일은 피를 내보내는 일이잖아요. 피를 내보내는 일인데 피를 어디로 내보내요? 뭐 전신으로 내보내잖아. 머리로도 보내고 우리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 역할이 누가 한다? 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딱 멈춰버려요. 멈추면 피를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박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은 뭡니까?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피를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피를 짜주는 거, 그게 뭐예요?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래서 뇌 같은 경우는 진짜 4에서 5분 정도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대번 이스케미아 체인지, 허혈성 변화가 오는 거죠. 중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게 되겠죠. 뇌세포가 죽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산소에 굉장히 예민한 거가 뇌뿐만 아니고 어디 심장 아니면 뭐죠? 망막 이런 것들도 산소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산소증과 무산소증이 호흡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간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호흡하는 것은 산소 공급을 위해서잖아. 그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이런 게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잘 안 되면 결국은 산소가 부족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고, 분류는 저산소증 이런 것들이 있고, 빈혈 저산소증, 우열 저산소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해본 거죠. 이거 하이폭시아는 뭐예요? 산소를 운반할 능력은 있어요. 일단 헤모글로빈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동맥혈에 산소포화 결함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하이폭시아라고 하고, 또 뭐예요? 빈혈 저산소증은 뭐냐면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은 거기서 산소를 이렇게 싣고 가잖아요. 그죠? 세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된 상태. 그리고 우열 저산소증은 뭐냐면 이거 산소 운반 능력 이런 거 정상이에요. 헤모글로빈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혈관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정체돼 가지고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 생기는 하이폭시아를 우열 저산소증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은데 알고는 계시면 될 것 같고, 산소가 부족하면 뭐 결론적으로는 셀이 죽는 거잖아요. 조직 괴사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될 건데, 초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어요? 보상작용으로 빠른 호흡 아니면 빈맥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머리가 아프고, 또 컨퓨전 사인이 아주 마일드하게 나타나고 하이퍼텐전이 나타난단 말이죠. 고혈압은 왜 나타날까요? 산소가 부족한데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관 수축이 오고 말초혈관 저항이 또 세지고 이러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산소증의 초기 증상에 고혈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저산소증이 계속되면 뭐에 셧다운 되는 거죠. BP 떨어지고 심박동 떨어지고 이러면서 조직 괴사 이제 이렇게 올 수가 있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탄산 혈증이 올 수 있겠죠. 고탄산 혈증, 말 그대로 높을 고, 탄산, 피혈. 그러니까 피 속에 탄산이 높다. 이런 얘기죠. CO2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미 뭐 해부생리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CO2가 쌓이게 될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호흡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강의실에만 한 50명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 2시간 동안 창문을 닫고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럼 아마 잠이 올 거예요. CO2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 속에 고탄산 혈증이 나타나면은 트레머 사인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 상태 변화가 오고 머리가 아파요. 그 다음에 기면 상태, 이제 졸림을 넘어서 기면 상태까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고속버스 타면은 막 졸리잖아요. 이제 그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탄산 혈증이 왔을 때 숨을 많이 쉬어가지고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자발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기계적 환기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사항은 호흡기계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뭐
자꾸 들으니까 이제 뭐 기억에 나실 텐데, 우리가 이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그 신경성, 화학성 조절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연수, 내교 이게 호흡 중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막 CO2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수의 호흡 중추가 억제돼요. 그럼 숨을 못 쉬겠네요. 그런데 우리 몸은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 해가지고 그래? 너 지금 일 안 해? 그럼 내가 일해야지 해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말초화학 수용체예요. 어디요? 경동맥 아니면 뭐 뭐지 이거 대동맥 여기에 있죠. 그래서 말초화학 수용체에서는 어떤 걸 판독해가지고 숨을 쉬게 하냐면은 산소, PaO2요. 산소 분압. 요거를 읽어요. 그래서 산소가 떨어졌어. 지금 숨을 쉬어야 돼. 이렇게 해서 호흡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만성적으로 CO2 분압이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은 지금 이제 CO2로 판독을 해서 호흡을 자극시키는 이런 일은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연쇄 호흡 중추가 억제됐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산소로 이제 호흡을 조절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고농도 막 6리터 막 이렇게 줬어, 산소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맥혈 속에 있는 산소를 리딩해가지고 숨을 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농도를 줘요. 그럼 말초화학 수용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숨 쉴 필요 없겠어.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호흡을 발생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산소요법 할 때 저농도 산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소요법 할 때 저농도 써라. 기억하셔요? 이 얘기는 뭐 뒤에서도 계속 나오고 COPD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산소요법 시 저농도의 산소 투여.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핵중템. 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왜 COPD 환자한테 저농도 산소 투여해야 되는 거니? 이런 퀘스천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청색증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사이노시스, 산소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거죠. 뭐 불충분한 폐포 환기, 폐포 모세혈관 확산장애, 그 다음에 환기 관료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청색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O2 세츄레이션이 85% 이하로 떨어지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빈혈이 있는 환자들은요, 사이노시스가 없이 저산소증에 빠질 수가 있겠고, 적혈구 증가증 환자들은 하이폭시가 되게 미약한데도 또 청색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케바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그런 것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일단 청색증은 마찬가지로 산소 부족으로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혈구 증가증이 또 호흡기계 간호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벌써 상상이 되시죠? 뭐 때문에?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죠? 헤모글로빈은 뭐예요? 산소 운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가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될 건데, 그 중에 이제 산화혈색소,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될 거예요. 왜요? 헤모글로빈이 산소 싣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산소를 그만큼 많이 못 싣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또 어메이징 하죠. 팬타스틱하고 뭐예요? 야, 지금 산소 부족해. 빨리 산소도 헤모글로빈도 만들고 빨리 해야지 산소가 빨리 가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적혈구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작용들이 일어나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냥 적혈구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키드니에서 적혈구 조혈인자가 나오도록 자극을 한단 말이죠. 신장에서 적혈구 조혈인자인 뭐죠? 여러분 알고 있죠? 에리스로 포이에틴. 자, 키드니에서 적혈구 조혈인자가 나오거든요. 이걸 자극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그래서 이제 RBC를 많이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RBC를 많이 만드는 것까지 좋았어. 헤모글로빈 많이 이제 옮겨. 이제 빨리 옮겨줘. 좋았어. 산소는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 또
색전, 이렇게 끈적끈적한 RBC가 만들어진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색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심장 박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찐득거려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또 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적혈구 증가증은 만성 저산소혈증이 지속되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보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폐쇄성 골관절 부전증인데 뭐 굉장히 어렵게 뭐 번역을 해놨는데요. 예, 클러빙 핑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손가락 공봉증. 이거는 썰이 있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산소가 부족하니까 혈관을 많이 만들어서 산소를 공급하려고 혈관이 많이 발달한단 말이죠. 손끝에. 그래서 손끝이 뭉툭해지는 이런 모양을 이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곤봉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곤봉 손가락 곤봉증, 클러빙 핑거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기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간호 문제가 대표적인 어떤 간호 문제들이 뭐가 있었다고요? 호흡곤란, 과다환기, 저환기, 흉통, 그 다음에 기관지, 경축, 그 다음에 가래, 객혈, 기침, 저산소증, 무산소증, 고탄산혈증, 청색증, 적혈구 증가증, 그 다음에 클러빙 핑거 이런 것들이 하부호흡기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간호 문제이다. 이제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뭐다라고 이제 알고 넘어가면 아하 하부호흡기계에 간호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제 개념이 좀 생겼죠. 예,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어떤 분은 쓰는 거 시키는 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뭐 쓰는 거 요새 다 뭐 타자치지 손으로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한번 맵이라고 그러죠. 지도를 좀 그려보면서 그림을 이렇게 도식화하는 거 공부할 때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호흡기계 일반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호흡기계 뭐 일반 간호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뭐 호흡곤란, 기침, 객혈, 저산소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여기 또 가지를 치는 거죠. 여기 이제 중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재를 한번 가볼게요. 자, 호흡곤란. 우리가 숨쉬기 힘든 거 그러면 어떻게 숨쉬기 편하게 해줄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호흡곤란을 힘들어. 힘들어. 이럴 때 어떻게 이런 거를 편하게 해줄 거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유지도 있고요. 활동 안정. 그 다음 위험 요인 피하는 거. 또 이모셔널 서포트.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은 환자들이 숨쉬기 곤란하다 하면 침대부터 올려주거든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세가 호흡곤란을 좋아지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걸 학생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그죠? 자, 자세는 어떤 자세가 좋다고요? 반자위. 침상이 테이블에 베개를 놓고 앞으로 기대는 자세. 그 다음에 침상머리를 높이거나 똑바로 앉아서 약간 앞으로 기대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등 뒤에 기대는 것보다 약간 앞으로 기대는 자세가 좋다. 이거는 뭐냐면 이 자세는 흉근, 복근, 흉쇄유돌근. 이거 뭐예요? 호흡 부속근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부속근의 작용을 잘 하게 해가지고 숨 쉬는 걸 좀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세가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원인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유지가 있겠죠. 기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효과적인 기침도 효과적인 기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호흡 운동, 펄스 릴리프 브리싱 아니면 복식 호흡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권장하셔야 됩니다.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가래 배출을 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체위 변경은 분비물 쌓이는 거, 어디 붓는 거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침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체위 변경을 해주면 좋겠고 또 약물도 쓸 수 있겠죠. 기관지 확장해주는 거, 가래 없애주는 거, 뭐 또 점액을 이렇게 용해 녹이는 약들, 이런 가래를 녹이는 약들, 이런 약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래가 너무 많고 환자가 혼자 기침을 해서 가래를 못 뱉는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 내 삽관, 인투베이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서 기도 유지를 해서 호흡곤란을 완화시켜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환경은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시끄럽거나 이런 환경은 호흡곤란을 좋아지게 하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시원하고 조용하고 적당한 습도
를 유지시켜줘야 되고 사이드 레일 올려줘가지고 우리가 폴다운 낙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곤란이 있어서 침상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은데 무조건 그냥 주구장창 침상 안정하는 건 좋지 않고 필요하면 적합한 운동을 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시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부동 상태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 있어요? 뭐 폐렴, 무기폐, 그 다음에 DVT, 그러니까 심부정맥 혈전증, 그 다음에 소화, 뱃소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활동 같은 거는 할 수가 있는데 환자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활동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금기가 아니라면은 어쨌든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안 좋은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기 이상 early ambul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잘 먹고 수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 수분 섭취는 앞에서도 나왔죠. 뭐 가래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고 식사를 소량씩 자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량씩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폭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배근육하고 횡격막 이런 압력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스가 많이 생기는 그런 음식들 얼음물, 양배추, 양파, 무, 오이, 멜론, 강낭콩, 땅콩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럼 위가 빵빵해지지 않을까요? 위팩만. 그래서 뭐 이렇게 폐를 이렇게 치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숨쉬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만들어지는 음식은 제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꼭 여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장로간호나 이런 데서도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도 가스 형성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꼭 기억하고 계시면 적용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과 전해질 균형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아이오도 체크하고 바디웨이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시름 일렉트로라이트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수분과 전해질에 잘 맞고 있는지 체크하셔서 그게 만약에 맞지 않고 또 입으로 뭘 드시지 못하는 상태라면은 프루이드로 IV를 줘서 수분을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예요? 수분 전해질 균형 상태 확인해가지고 공급해줘라.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줘라. 뭐 아니면 입으로 못 먹으니까 LTV 피딩 이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고 호흡곤란을 좋아지게 하는 6번째 위험 요인 피하기입니다. 담배 최악이죠. 담배 리스크 팩터. 호흡기에서는 담배를 일단 끊어야 됩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고 일단 스모그가 너무 심하거나 대기오염 또 알레르기 항원 일테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 건조한 공기, 스프레이, 방향제 이런 거 다 안 좋겠죠. 자, 이런 것은 다 위험 요인이에요. 호흡기에. 그래서 예를 들면 담배는 꼭 끊어라 이런 거죠. 담배를 계속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지율이 정상적으로 있는 섬모 이런 것들이 또 파괴가 되니까 잘 내보내지 못할 거고 이물질이나 뭐 가래 이런 것들을 잘 내보내지 못할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이렇게 기관지 벽이 비대해져 가지고 또 점액 생산이 또 많아진단 말이죠. 예, 많아져 가지고 그 점액 제거, 이 방어기전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기관지벽은 또 두꺼워져. 탄력성은 이렇게 되니까 호흡을 또 잘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담배를 계속 피면 기관지 자체가 다 이렇게 손상을 입는다. 그러면 호흡 기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피해야지 호흡곤란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 이 붉게 7번은 붉게 해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국시 한번 나섰어요.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심한 환자에게 간호사 어떻게 중재할 거예요? 라는 문제였거든요. 옆에 있어준다. 그 환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이게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거 호흡곤란 환자들은요. 이 숨쉬기 곤란한 것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불안감이 휩싸여 있고 또 이렇게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잘 앞으로 형성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진짜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들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분들에게 그런 이모셔널 어떤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환자들은
숨을 막 이렇게 힘들여서 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해요. 예, 피곤합니다. 잠도 못 자고 이렇기 때문에 피로감이 오거든요. 근데 피로감, 모든 병에서 그래요. 환자가 피로하면 있잖아요. 증상이 더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때문에 숨쉬기 힘드니까 억지로 숨 쉬어. 그리고 잠을 못 자. 이런 것 때문에 환자가 되게 지금 피곤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 예민해지고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막 피곤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피곤한 것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어떤 요소예요. 그러니까 피로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간호거든요. 호흡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호흡기 환자들이 쓰는 여러 가지 기계 이런 것들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환자들이 굉장히 우울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감을 하세요. 공감을 하시고 환자들하고 충분히 신뢰관계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들도 이제 케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산소 주고 IV 주고 뭐 약물 주고 이런 것이 다 간호가 아니고 그런 것 플러스 정서적인 지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호흡기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굉장히 피곤하구나. 굉장히 예민하구나.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슴속 깊이 좀 새기고 그것을 공감하는 이런 간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염 예방하고 조절 이런 것들이 호흡기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간호 중재죠. 그래서 감염 예방에서는 이제 예방 접종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사전에 예방이잖아요. 예방. 그러니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그리고 감염이 걸렸어도 초기 치료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고 같은 맥락으로 예방 접종, 독감 예방 접종, 코로나 예방 접종, 그리고 요새는 이제 폐렴 예방접종도 로컬에 가면 다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는 거. 우리 뭐 아기 때 예방접종 엄청 철저히 하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인들도 이런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거. 간호사들이 알아야 뭐 환자분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기간 침상 안정을 하거나 또 움직이지 않거나 기관절개술을 받은 환자라던가 호흡기 치료기구를 사용한 환자들은요. 무기폐나 폐감염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기관절개술 받은 환자들, 호흡기 치료기구 환자들은 이런 무기폐나 폐감염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그런 우리 환자들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좀 간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약물 쓰는 사람들, 대사기량제,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사람들 굉장히 감염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위 변경, 그죠? 가래 뱉는 거, 그 다음에 심호흡, 기침 권장 이런 것들 전부 다 하셔서 가래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가래가 쌓여서 생기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기침할 수 없으면 어떻게? 석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염원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멸균 소독, 그 다음에 감기 걸린 사람들하고 아니면 감염 걸린 사람들하고 격리 잘 쉬어야 돼요. 잘 쉬고 잘 먹어야 되고 수분 섭취 잘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면역력이 올라가서 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더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잘 쉬고 잘 먹고 물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그 감염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감기 걸린 사람이나 뭐 코로나 걸린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걸린 사람들부터 좀 떨어져 있고 같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기구, 호흡기구에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멸균 소독하고 이렇다면 감염 예방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 그러니까 저항력을 되게 키우는 것이 어떤 이런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공부는 하긴 하는데 좀 푹 쉬세요. 일단은 푹 안 쉬는 이유는 뭡니까?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시느라고, 그죠? 노시느라고 이제 잘 쉬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침을 하거나 가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예요? 입에서 냄새 나고 막 이러니까 밥맛도 떨어지고
또 이걸 또 구강간호를 잘 안 하면 또 감염에 걸릴 위험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질, 구강간호 아주 철저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못한다면 마우스 케어를 아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마우스 케어 잘 해주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예방접종은 또 철저히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객혈 관리. 호흡기에서 일단 피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호 문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를테면은 너무 피를 많이 토해서 볼륨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블러드 클롯. 그러니까 핏덩어리가 기도를 막아가지고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객혈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침상 안정하고 바이탈 사인, 그죠? 뭐예요? 샥 증상, BP가 떨어지는지, 맥박은 약하고 빨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도 유지해 주셔야죠. 그죠? 뭐가 막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 객혈이 잘 나오도록 하고, 그게 또 아스피레이션 되지 않도록 하고, 뭐예요?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은, 병변이 있는 쪽을 아래로 해요. 그 다음에 옆으로. 아래로 해서 옆으로 눕히는 자세, 이 자세를 취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피를 많이 토한다면은 CBC, 헤모글로빈 체크해가지고 너무 낮으면 또 노트해가지고 수혈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도대체 브리딩이 되는지 브리딩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 또 기관지경 검사 이런 걸 할 수가 있겠고, 기관지경 검사하면서 바로 또 이렇게 브리딩 포인트 찾아가지고 지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수술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관지경 검사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약물들 쓸 수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질환에 가면 또 그 질환 나갈 때 우리가 또 약물도 더 자세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호흡기계에 쓰는 약 뭐겠어요? 기관지 확장시켜주는 약 쓸 거고, 기침 안 나는 약 쓸 거고, 또 가래, 또 줄여주는 약 쓰겠죠. 그죠? 그런 약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들, 이를테면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질환 때문에 우리가 안티히스타민 이런 것들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쭉 그냥 이렇게 훑고 가보는 거죠. 항히스타민제, 안티히스타민제는 목적이 뭐냐면 알레르기 과민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기관지가 붓거나 기관지 경련이 있거나 뭐 모세혈관 투과성이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좋아지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이 안티히스타민이다. 클로람페니라민, 페니라민 같은 거, 플라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호흡기 감염, 이를테면 뭐 인두염, 부비동염, 폐렴, 폐농양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있을 때 뭐 쓰겠어요? 항생제 쓰겠죠. 그죠? 균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생제도 쓸 수 있겠다라는 거, 뭐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기관지 확장제를 쓸 수 있겠죠. 브론코딜레이터 쓸 수 있겠는데, 기관지 확장 말 그대로 기관지 경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거를 뭐 투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는 것도 있고, 나이브도 있고, 피하도 있고, 또 흡입하는 거, 이날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흡입하는 것도 있고, 흡입하는 것 같은 경우는 MDI 이런 것들도 있고, IPPB 이런 것들로 우리가 흡입제를 투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에서는 그 아드레날린 작용제하고요. 그 다음에 메틸잔틴 유도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 작용제에서는 에피네피린, 에페드린, 그 다음에 이소프로테레놀, 또 메타프로테레놀, 또 뭐가 있어요? 페노테레놀, 테롤, 그 다음에 뭐예요? 반부테롤, 또 뭐예요? 살부타몰 이런 것들이 약이 있고, 메틸잔틴 유도체에는 아미노필린, 테오필린, 필린자 들어가는 약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런 약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기관지 확장제이다. 기관지 확장제.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지만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대해서, 여기 아드레날린 수용체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 아드레날린이. 그죠? 신경 전달 물질은 뭐예요? 시냅스에서 신경세포 그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 물질이 뭐라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디서 만들어져요? 시냅스 전에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축상 말단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죠? 이쪽으로 세포에 존재하는 이쪽으로 넘어가려니 그냥 갈 수가 없어. 문 열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문 열어 가지고 야, 문 열어. 그래야지 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리셉터, 수용체잖아요. 그래서 이 수용체는 아무거나 붙지 않아요. 자기하고 찰떡으로 맞는 것만 붙습니다. 자, 이거를 수용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수용체가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드레날린은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베타3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기관진이 평활근이잖아요. 그래서 베타2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혈관 수축 그러니까는 뭐죠?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에피네프린, 에페드린 이게 이제 여기잖아요. 이제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리셉터에 딱 붙어가지고 베타2에 딱 붙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수용체와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신호를 이제 발생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신경세포, 골격근, 평활근 뭐 이런데 이제 역할을 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이렇게 리셉터에 붙어가지고 이제 자극을 전달하는 거 이게 뭐라고 신경 전달 물질을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리셉터에 관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자, 여기 이제 약물에 가서 볼게요. 아드레날린 작용제, 에피네프린, 에페드린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 알파, 베타에 다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에피네프린, 에페드린은 알파 수용체 혈관 수축이나 아니면 심근 수축력 증가하거나 아니면 기관지 확장하는데 다 작용을 한단 말인 거죠. 에피네프린, 에페드린이요. 이거 되게 속효성이에요. 빨리 나타나요. 30분에서 60분. 에피네프린, 에페드린. 이 아래 가면 보통 에피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 잡으려다가 초과삼관 태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지 확장시키려다가 보니까 혈관도 수축되고 심근 수축 증가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이제 유발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베타2 수용체 약물에서 여기 프로테레놀, 테레놀, 자, 테레놀 들어가는 약물들, 그 다음에 테부탈린, 페노테렐 이런 약들. 이거는 중간 정도 4시간에서 6시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2 수용체 약물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테레놀 들어가는 거 중간 정도 4시간에서 6시간. 그 다음에 알부테롤, 살부타몰 이런 거는 작용 시간이 9시간에서 12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타2 수용체 작용 약물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작용제가 에피네프린, 에페드린, 그 다음에 프로테레놀, 그 다음에 테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작용 시간이 아주 속효성, 중간, 뭐 장기간 이렇게 이제 나눠진단 말이죠. 이렇게 나눠지고 에피하고 에페드린은 다 작용하기 때문에 알파, 베타 다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틸잔틴 그 유도체에서는 뭐가 있냐면 여기 필린자 들어갑니다. 필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사이드 이펙트로 부정맥이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정맥. 특히 아미노필린 같은 거는요. 이게 그냥 싱글로 그냥 단독으로 슈팅하지 않아요. 단독으로 슛하지 않고 꼭 프루이드에 믹스해서 주게 됩니다. 프루이드에 믹스해서 주겠는데 이게 이제 빈맥이 나타나요. 빈맥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트레이트가 한 250까지 막 튄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빨리 잠그고 이제 노티파이 해야 되겠죠. 의사한테 노티파이 하면 이게 이제 잠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오죠. 정상으로. 그리고 이제 아미노필린 이런 것들은 빨리 투여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빨리 투여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싱글로 슛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 환자분들에게도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아미노필린 이런 것들이 기관지 확장제이고 효과가 좋지만 이렇게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얘기하셔야 돼요. 아미노필린 독성으로 심정지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틸잔틴 유도체에서 필린자 들어가는 약들 테오필린, 아미노필린, 부정맥, 사이드 이펙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슛하지 않는다라는 거, 프루이드에 믹스해주고 천천히 준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침약이 있을 수 있겠죠. 기침 안 하게 하는 약이죠. 뭐, 그죠? 코데인, 덱스로메트로판, 뭐요? 레보드로트로피, 뭐 이런 약들이 있겠죠. 여기 시럽
약물명 보면 보통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만약에 이제 시럽으로 기침약을 먹는다면은 시럽 이게 먹고 나서 물은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시럽 자체가 이거 기도 점막에 붙어갖고 진정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물 먹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씻겨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시럽 먹고 나서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환자에게도 그렇게 교육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래 제거제가 있는데, 가래 제거제는 뭐가 되겠어요? 가래를 이제 잘 내보내거나, 그러니까 가래를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거나, 가래를 녹이거나, 아니면 가래를 묽게 하거나, 뭐 이런 약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 점액 분비 증가하는 약들은 이런 약들이 있을 거고, 또 점액 농도를 감소시키는 약들, 뭐 아세틸시스테인, 암브록솔, 브로맥신 이런 약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 활성제, 요거 증가시키는 약, 이런 약들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용해성 거담제, 점액 용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게 뭐예요? 아세브로필린 이런 약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래 거담제는 이를테면 가래를 더 많이 발생하게 해서 가래 배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약도 있고, 가래를 녹이는 약도 있고, 또 묽게 해서 또 배출하는 약도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물리호법을 가볼게요. 폐물리호법을 가면 뭐가 있냐면 호흡 운동이 있고, 효과적 기침이 있고, 두드리기, 경타법, 진동법, 체위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물리호법 하면은 요새는 이제 물리호법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죠. 뭐 우리가 호흡에도 쓰이고 하여튼 뭐 근골격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군데서 물리호법이 쓰이는데 폐에도 물리호법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고, 첫 번째 호흡 운동입니다. 호흡 운동에서는 입술로 모르게 호흡, 퍼스트 립 브리싱 하고 복식 호흡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도대체 입술로 모르게 호흡법은 왜 하느냐면은 여기 보세요. 기도를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요. 호기시 우리가 숨 내뱉을 때 기도 허탈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양압을 유지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딱 이게 기도가 확 이제 허탈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입술 오므리기 호흡. 그 다음에 호기가 길어져서 폐에 남아있는 공기 제거.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에게 우리가 자,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땡? 그럼 환자는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입술만 오므리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교육시켜야 된단 말이죠. 자, 환자분. 자,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 저랑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들이마시는 거 1로 하고요. 내쉬는 거 2 이렇게 할게요. 속으로 하나 쉬시고 들이마시시고, 또 내쉴 때는 둘 쉬면서 천천히 내쉬겠습니다. 그리고 들이마실 때는 코로만 들이마시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그리고 내쉴 때는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길게 이렇게 숨을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합니다. 들이마십니다. 자, 내쉽니다. 입술 오므리시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입은 다물고 코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호기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물컵에 빨대를 꽂아가지고요. 입으로 불어서 물방울 만들기라던가, 촛불 끄기라던가, 그 다음에 탁자 위 탁구공 입으로 불어서 굴리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입술로 오므리기 호흡법의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기구가 필요한데, 이거 입술로 오므리기 호흡은 뭐 기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환자분이 하시면 돼요. 그죠? 잘 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거가 굉장히 그 호흡기계 환자들한테 아주 효과적인 호흡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훈련시켜서 환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복식호흡이 있어요. 복식호흡은 무기폐 예방이나 기도 확장, 효과적인 기침 뒤에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기침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복식호흡. 자,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반자리를 취합니다. 한 손은 베이에 놓고요. 다른 손은 가슴 위에 올려놔요. 환자 손을 그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환자 손을 이렇게 해놓으면 환자가 본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우리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환자 가슴 배 놓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거를 잘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코를 통해서 숨을 들이쉽니다. 가슴이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숨을 들이신 다음에 잠깐 참아요. 자, 내쉬는데 들이마시는 걸 1로 친다면 여기 내쉬는 거를 2배에서 3배라고 했어요. 자, 내쉽니다.
내쉴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배에다 힘 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식 호흡이거든요. 이것을 몇 번 하냐면은 하루에 3번 내지 4번, 그다음에 한 번 할 때 8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식 호흡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걸 뭐 한 번 하면 안 돼요. 자꾸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차 잘 하시면은 배에다가 베개, 잡지, 책 이런 거 올려놓고 이제 훈련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과적인 기침 나오네요. 자, 효과적인 기침. 이거는 뭐냐? 기침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한다 이런 뜻인데, 기관지 분비물의 배출을 도와서 기관지 분비물, 그러니까 가래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효과적인 기침. 기침해가지고 가래 잘 뱉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기침법은 뭡니까? 요거 한번 요거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약간 숙이고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무릎을 구부리고 베개를 배에다 대고 가능한 발은 바닥에 닿으세요. 자, 머리를 약간 숙이고, 그리고 천천히 펄스 릴리프 브리싱을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앞으로 숙여요.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면서 머리를 들어요. 예, 들이쉬면서 머리를 듭니다. 다시 또 내뱉으면서 머리를 앞쪽으로 숙여요. 들이쉬면서 또 일으켜요. 요걸 4번 해요. 4번. 그렇게 하면 이제 가래가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횡격막 호흡으로 깊게 흡기한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호기하면서 기침을 강하게 3번 정도 4번. 이때 이제 배를 이렇게 베개를 배에다가 이렇게 지지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기침법.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학생들한테 뭐 간호과정 할 때 효과적인 기침법을 한다, 뭐 시행한다,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럼 효과적인 기침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을 못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학생들 아니면 간호사들도 정확하게 이걸 자꾸 본인이 해보셔야 되겠죠. 해보셔서 환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효과적인 기침법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환자들에게 이제 간호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체위백 나오는 거죠. 체위백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중력, 키워드가 중력, 또 물리요법, 가래 배출 이거고, 분비물 이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겠어요? 보통 가래는 본인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가래는 기침해서 뱉으면 돼요. 예, 뱉으면 되는데, 이제 가래가 되게 많은데 배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런 체위백, 두드러기 진동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위백은 여기 기관이 있고 여기 기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갈라지겠죠. 이렇게 갈라지겠죠. 근데 가래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기관지벽에. 그럼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밖으로 안 나오겠죠. 그죠? 안 나오겠죠? 안 나오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걸 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타법, 진동법 해가지고 일단 가래를 떼요. 떼가지고 이제 포지션 체인지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체위백이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체위백 할 때도 기침하고 심호흡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이것만 한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모두 같이 적용해서 가래를 잘 뱉어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체위백이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위백, 경탁법, 진동법 이런 것들은 기관지 분비물을 주기관지와 기관으로 이동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기침이 필요하단 말이죠. 기관지 분비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체위백 자세를 취한 후에 심호흡하고 기침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위백을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림을 좀 갖다 놨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가래가 있다면 이런 자세를 취해서 우리가 체위백으로 가래를 빼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체위백에서 경타법, 진동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타법은 여러분이 기본간호학에서 다 배우신 거죠. 그래서 손을 컵처럼 쥐고서 이제 두드리는 거죠. 그런데 경타법을 하지 말아야 되는 환자들이 있죠. 객혈, 폐암,
불안정형 협심증, 또 기관지 경련이 초래되는 경우는 두드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진동법 이런 것들로 또 가래를 이동시킬 수 있겠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제가 토닥이라고 그 영상을 하나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그게 구동이 되진 않는데 요새는 손으로 뭐 이렇게 막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거가 좀 많이 힘드니까 의료기기로 나와 있어요. 토닥이라고. 그래서 환자들이 그걸 이렇게 걸치고 이제 착용을 하면은 저절로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서 이제 가래 배출을 도와주는 그런 의료기기가 있어서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폐물리법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중템. 뭐가 핵심템입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게 낫냐면은 흉부물리요법 밥 먹을 때 해도 되는가? 언제 할 거야 도대체? 이 문제였거든요. 요거요. 식사 1시간 전 또는 식후 1시간에서 3시간 후에 수행하라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국시에서 한번 났었습니다. 밥 먹을 때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행 15분 전에 뭐 이런 거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시키면 좋겠고, 뭐 가래 이제 나올 거니까 휴지, 곡반, 종이백, 베개 이런 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어디 가래 있는지 파악해서 적절한 체외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진, 타진, 촉진 이런 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5에서 15분 동안 한 체위. 요거 1시간 동안 아니에요, 여러분. 5에서 15분이에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면서 한 자세로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얼굴 색이나 레스피레이션 이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주시고요. 복식호흡 여러 회 이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체액 뿌리를 한 1, 2분간 두드리기도 하고요. 또 4번에서 5번 정도의 깊은 호기를 하는 동안 동일부의 진동법, 두드리기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주시고요. 같은 자세로 기침을 하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하도록 흉부를 타월로 지지를 해주시고 필요시 자위를 좀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래 배출이 또 금방 이렇게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배출되는 가래가 없을 때까지, 더 이상 배출되는 가래가 없을 때까지 진동, 두드리기, 기침법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체외가 필요한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시행을 해주시고요. 딸꾹질이 나네요. 잠깐만요. 체외백 다 끝났어요. 그러면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구강간호 해주시고요. 휴지로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체외백 하는 중에 막 숨쉬기 힘들고 저산소혈증, 숨쉬기 힘들고 그러면 또 하이폭시아 이런 것들이 있는지 평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래 양, 청진 소견, 체외백 결과, 환자 견디는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가지고 차팅을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흉부 몰리요법의 단계 요거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산소를 줘야죠. 그죠? 산소 부족하니까 산소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주는 목적은 뭡니까? 저산소혈증 예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호흡운동 부하 감소, 심근운동 부하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산소 주는 거죠. 우리가 산소가 60에서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60, 최소 60 유지해 주시고요. 산소 포화도는 우리가 이제 95에서 100이잖아요. 근데 90, 최소 90, 최소 90 유지해 주시고 산소 분압은 60ml HG 이렇게 60하고 90 기억하세요.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산소는 또 이것도 다 기본간호학에서 배운 내용이겠죠. 산소 줄 때 우리가 또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부작용, 독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제 점막에 굉장히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점막이 건조해요. 그죠? 건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모 운동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기관지에 있는 손모 운동 이런 거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비물이 또 이렇게 막 응축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멸균 증류수로 항상 가습을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기구는 멸균소독, 무균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 나지 않도록 개인의 전기기구, 그 다음에 금연 사용 금지하셔야 되고 금연 또 불 날 수 있는 거 발화성 물질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산소통 옆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산소 독성은 100% 산소를 오랜 시간 흡입할 때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증상이 간질부종, 폐포, 모세, 혈관막, 비후, 두꺼워지고 그 다음 폐포내 출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엠보 같은 거 짤 때도 너무 많이 짜지 말라는 이유도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
그 다음에 폐포 부종, 무기폐, 저산소 혈증 이런 것들이 산소 독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산소 혈증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흡입산소 농도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48시간 이상 투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100%일 경우는 12시간 이상 투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는 것도 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악화되면은 진행성 무기폐나 폐섬유화, 환기장애가 악화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거고, 환기장애가 악화되잖아요. 그럼 뭘로 해야 되냐면 기계환기, 핍 이런 것들로 호흡을 보조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또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산소, 그러니까 CO2가 너무 높을 때 호흡 중추가 억제되고 말초화학 수용체에서 산소를 리딩 해가지고 호흡을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산소를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호흡을 멈춘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산소를 낮은 농도로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적정 산소 분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소에 의한 환기 저하, 산소 유도 무호흡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흡수성 무기폐, 그 다음에 수정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수정체 후박, 섬유 증식증, 미숙아한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부작용,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산소 때문에 일단 감염, 또 불나는 거, 산소 독성, 그 다음에 산소에 의한 환기 저하, 흡수성 무기폐, 수정체 후박, 섬유 증식증 이런 것들이 산소요법의 부작용과 어떤 독성 이런 거의 없고요. 이제 산소를 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산소를 주려면 이런 것도 뭐 기본간호학에서 다 배우신 거라서 좀 간단히 진행을 할 건데요. 예, 저유량법, 로우 플로우 테크닉하고 하이 플로우 테크닉.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고유량법에서 벤츄리 마스크가 정확하게 FI를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또 시험에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 공급 체계에서 산소 줄 때 어떤 것이 FiO2를 정확하게 줄 수 있냐. 이게 답이 벤츄리 마스크, 인공호흡기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고 저유량법은 뭡니까? 산소의 유량이 환자의 최고흡기 유속보다 낮아가지고 실내 공기와 이렇게 혼합돼서 희석된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이 저유량법. 적용하기가 간편하고 비용이 아주 싸죠. 뭐가 있어요? 비건 캐뉼라, 마스크, 그 다음에 제호 방지용 마스크, TPC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고, 단점은 뭐예요? FiO2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자의 호흡 양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 근데 보통 우리 병원에 가면 뭐 ICU나 이런 데 아니면 보통 비건 캐뉼라로 산소 공급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볼 때 뭐예요? 저거는 제대로 FiO2가 조절되지 않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고유량법은 산소 유량이 뭐예요? 환자의 최고 흡기 유속과 같거나 더 높기 때문에 실내 공기와 혼합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건 캐뉼라는 1에서 6리터 뭐예요? FiO2는 24에서 44%. 만성 그러니까 폐질환 환자에게 장기간 산소 투여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CO2가 정체된 환자에게는 고농도 산소는 주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2에서 3리터 이상 산소는 주지 말고, 그다음에 안면 마스크 이거는 뭐예요? 40에서 60% 정도 더 많이 산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 산소 투여나 응급 상태에서 많이 줘야 될 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리터 유통속도가 필요하고 피부 간호가 필요하다는 거. 자, 벤츄리 마스크는 여기 빨간 걸로 해놨죠. 일정한 양의 실내 공기가 산소와 섞여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산소를 전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 가습이 필요하지 않고 만성 폐질환 환자에게 가장 좋은 거가 뭐다? 벤츄리 마스크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FiO2가 나옵니다. FiO2. 자, FiO2는 Fraction of Inspired Oxygen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환자가 이제 숨을 들이쉴 때 그 중에 산소가 얼마나 있냐, 이런 걸 나타내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거가 이제 FiO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마신 공기 전체를 일로 볼 때 산소의 비율, 를 이제 FiO2라고 다시 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기 중에는 뭐 질소가 가장 많죠. 그죠? 78%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뭐 21%이 정도 있고, 나머지 알콘가스, 뭐 CO2 이런 것들이 쭉쭉 있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는 약 20%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 그러니까 20%가 베이스예요. 20% 깔고 갑니다.
자, FiO2 계산할 때 20% 깔고 가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산소를 1리터 줄 때 4%의 FiO2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5리터를 줬을 때, 자, 5리터를 주면 5리터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산소를 5리터 줬을 때 이분의 산소 흡입 농도는 몇 퍼센트냐 이거를 계산하는 거죠. 20 더하기 20이니까 40이겠네요. 그죠? 40%. 자, 산소 5리터를 줬을 때 FiO2는 40이다.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FiO2 계산하는 방법 아주 심플하게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예. 꼭 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1리터 줄 때마다 4% 늘어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20%다. 이거 깔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강 캐뉼라 코로 주는 거는 6리터까지. 안면 마스크는 5에서 8리터까지.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비강 캐뉼라 6리터까지입니다, 여러분. 6리터. 그 다음에 제호인형 저장백 마스크는 6리터에서 15리터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비강 캐뉼라 6리터까지, 안면 마스크 5에서 8리터, 여기 제호 방지형 저장백 마스크 6리터에서 15리터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뭐 FiO2는 뭐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아무래도 FiO2에 어떤 문제가 나올 때 좀 쉽게 우리가 이제 풀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무요법이죠. 자, 분무기를 사용해서 약물을 흡입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그리고 수증기가 또 흡입되니까 뭐예요? 기관지 분비물을 묽게 하겠죠. 그러니까 가래가 잘 나오게 하겠죠. 그래서 분무요법은 기관지 확장제나 아니면 가래가 잘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요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DI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뭐냐면 이거 MDI를 써서 우리가 흡입을 정확하게 해도 저 끝에까지 세기관지까지는 100을 줬다면 10개밖에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들에게 이 분무요법을 약물을 쓰는 방법을 정확하게 교육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것이 간호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야지 약물의 어떤 흡입 정도가 더 많이 증가하겠죠. 증가하면 약 효과도 더 날 거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분무요법을 교육시키는 것이 간호사의 큰 역할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페이서 같은 거는 환자가 흡기와 동시에 약물을 분사시키지 못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스페이서 내에 그 MDI를 끼우고 약물을 흡입하는데 방법은 호기 후에 약을 분사하고 3에서 5초 동안 깊고 천천히 흡기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시면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뭐 앞에서도 뭐 얘기했던 얘기예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일단은 흔들어 가지고 이게 분사가 잘 되고 혼합, 믹스 그 다음에 한번 뿌려봐요. 예, 잘 나가는지. 그리고 충분히 숨을 내쉬고 왜냐면 나중에 이제 숨 들이쉬고 좀 이렇게 참아야 되니까 충분히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MDI를 입에 물 수도 있고 또 2.5에서 5c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2개 정도로 벌려가지고 뭐예요? 3에서 5초 동안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약물을 한번 쫙 짜준단 말이죠. 눌러줘요. 예, 이렇게 눌러요. 분사시키고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거죠. 흡기를 지속하면서 10초간 숨을 참아주고요. 예, 숨을 참아줍니다. 잘 흡수가 되도록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죠. 그래서 반복해서 약물을 쓸 경우는 어떤 경우? 저 2분 인터벌을 두고 투여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베타2 작용제 같은 경우요. 아까 뭐 베타2 테레놀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였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 2분 간격 그리고 다른 약물들은 투여 간격이 필요하지 않고요. 다 한 다음에 이제 MDI 씻고 이제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를 좀 따로 뺄까 하다가 그냥 넣는데요. 자, 이거 밀봉 흉관 배액 장치예요. 밀봉. 뭐 꽉 이렇게 닫힌 것 같아요. 그죠? 나가지 않도록 딱 밀봉했다. 그 다음에 흉관이다. 그 다음에 배액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클로즈드 체스트 드레이지 시스템, 오러실 드레이지 시스템, 이런 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밀봉, 클로즈드, 흉관, 체스트, 드레네이지. 배액은 드레네이지잖아요. 장치. 클로즈드, 체스트, 드레네이지 시스템이다. 밀봉, 흉관, 배액, 장치다. 이렇게. 요게 국시가 자주 달빈도 출제거든요. 근데 뭐 어떤 게 나냐면은 이거 밀봉 흉관 배액 장치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파악할 거니?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지금 버블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간호할 거니? 뭐 이런 문제였어요. 이를테면 버블이 잘 이렇게 몽골몽골 나오다가 안 나오면은 어디 관이 막혔거나 빠졌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체인지를 해보고 뭐 기증을 해보고 뭐 이거 줄 같은 걸 잘 관찰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펑션이 잘 되는 것이 밀봉 병에 뭐 이렇게 간헐적으로 거품이 잘 올라오는지 아니면 물이 이렇게 물 대롱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흡인 조절병에서는 이 버블이 기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간호사 너희들은 어떻게 파악할 거니? 이 문제가 이제 국시에 나섰습니다. 자주 납니다. 그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발음하기가 참 이렇게 좀 힘들어요. 밀봉, 흉관, 배액, 장치. 힘들어요. 아주. 길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여기서는 밀봉, 흉관, 배액, 장치를 좀 말을 줄여볼게요. 앞자만 따가지고 밀흉배라고 하겠습니다. 밀흉배. 그것도 힘들어요. 줄였는데도 힘들어요. 밀흉배. 아니면 영어로 하면은 클체드 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클로즈드 체스트 드레네이지 클체드 줄여서. 자, 밀흉배가 낫겠죠. 밀흉배, 밀봉, 흉관, 배액, 장치. 밀흉배. 자, 이거는 무슨 방법이냐면은 흉관을 밀흉배에 연결해가지고 그 흉막강의 액체나 공기, 그러니까는 뭐 피나 공기 이런 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다? 밀흉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목적은 뭐예요? 폐의 재확장, 팽창 같은 말입니다. 폐의 재팽창, 재확장을 위해서 뭘 한다고? 밀흉배에 연결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밀흉배에 사용되는 물은 흉막강의 압력을 음압으로 만들어가지고 원웨이 밸브, 일방향 밸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기만 하는 거지 이쪽으로 오지는 않는 그런 밸브가 원웨이 밸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웨이 밸브의 역할을 한다. 물이요. 흉막강의 압력을 음압으로 만들어서 원웨이 밸브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흉막강의 액체나 공기가 한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뭐라고요? 밀흉배, 클체드 시스템이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밀흉배, 밀봉, 흉관, 배액 장치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기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 채수 튜브를 꼽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윗부분에 가벼우니까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체액이나 이런 거 장애성 체액이나 피 같은 거는 뭐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깔아앉겠죠. 그래서 7번째나 8번째 아니면 8, 9번째 립 사이에 여기에 이제 채수 튜브를 꽂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꼽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채수 튜브에 그 보틀에 연결을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밀흉배 이런 거고 자 폐의 재팽창 여기 가슴 부위 수술하고 나서 삽입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기흉 또 헤모소락스 이런 게 생기면 에머전시잖아. 그때는 ER이나 아니면 뭐 처치실 이런 데 가서도 바로 인서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흉 같은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장액성 체액은 혈액이나 이런 거는 7에서 8번째 아니면 8번째에서 9번째 여기 늑골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인서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제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성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공기 배액관이 있고 여기 혈성 배액관 여기 늑막 강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꼽아져 있단 말이죠. 꼽아져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된단 말이죠. 연결되고 첫 번째 병이 뭐예요? 배액병. 두 번째 밀봉병, 꼼짝마라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이제 흡인계에 연결되어 있는 흡인 조절병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피가 나오게 하는 배액병. 그 다음에 꼼짝마라 밀봉병.
세 번째, 흡인계에 연결되어 있는 흡인 조절병. 이렇게 병 3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이, 자, 배액병에 짧은 관 2개, 밀봉병서부터 흡인 조절병은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고, 관이 꼼짝 마라 밀봉병 2개,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고도 저기 뭐야, 이거, 대롱이 3개예요. 3개의 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밀봉병의 근거,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긴 관이거든요. 이 물속에 잠겨 있어요. 잠겨 있고, 공기는 이 짧은 관을 통해서 또 이쪽으로 넘어가죠. 예, 넘어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새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병 3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끌고 다녔는데 지금은 플로에박이라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배액관이 될 거고요. 뭐 2,500까지 뽑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밀봉, 꼼짝 마라 밀봉, 그 다음에 흡인 조절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받침대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환자가 이제 갖고 다니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뭐가요? 밀흉 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배액병을 볼게요. 배액병은 여기 환자 체스트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피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일로 들어와요. 예, 그래서 여기 그냥 고이는 겁니다. 여기 고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액체니까 움직일 염려가 없죠. 그런데 공기 같은 경우, 공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겠죠. 여기저기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관이 이제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꼼짝 마라 밀봉병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흉막강에 있는 공기와 혈액은 어디로 간다고? 여기로 첫 번째 배액병으로 갑니다. 그리고 혈액은 여기 배액병에 모아지는 거죠. 그리고 공기는 짧은 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꼼짝 마라 밀봉병 일로 갑니다. 그리고 밀봉병에서 이거 긴 관은 물이 여기 300cc고요. 센치로 말하면 한 5cm 정도고, 여기는 20c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15cm 정도의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여기 이제 음압이 유지되고 이제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흉배의 어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예요? 환자에게서 나온 이 공기, 어떤 배액물 이런 것들이 다시 이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게 다시 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근데 우리가 뭐 소변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방광에 우리 폴리카테터 인서션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유린백 하나잖아요. 백이 뭐 3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물만 나온다면 그냥 백 하나로 이제 이게 관리가 가능한데, 이건 뭡니까? 공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이런 시스템을 또 이용한다라는 거죠. 뭐 잘 만들었어요. 그죠? 만드신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한 2cm 정도 이렇게 잠기도록 이제 이렇게 하고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완웨이, 여기, 완웨이 밸브, 일방향 밸브,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로 이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가 이게 물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어우러진단 말이죠. 어우러져가지고 여기서 기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포가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기포가 생기면 여기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기포가 어디로요? 이 구멍을 통해서 나갈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구멍을 통해서 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공기가 이렇게 뽀글뽀글 나와서 여기를 거쳐서 다시 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뽀글뽀글 기포가 만들어지고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 구멍을 통해서 일로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는 진짜 한 방향으로 밸브 이쪽으로밖에 안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쪽으로 완웨이 한 방향 일방향 밸브로 작용해서 배액병의 공기, 여기 있는 이 공기가 여기 꼼짝 마라 밀봉병으로 이동은 되나 여기서 이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흡인 조절병 있죠? 흡인 조절병은 흡인 압력 조절병이라는 용어로도 쓰이는데요. 어쨌든 여기 배액병에서 꼼짝 마라 밀봉병으로 이동된 공기가
여기 뭐 갈 데가 요밖에 구멍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일로 가겠죠. 일로 가서 일로 내려와요. 예, 일로 내려오고요. 요것은 또 어떻게 돼요? 예, 어디 연결된 거 없잖아요. 구멍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로 가요. 일로. 일로 해서 이제 여기 뭐예요? 짧은 바늘에서 흡인 압력 조절병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이거 이쪽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물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20, 여기는 5, 그래서 15 cm H2O의 어떤 압력에 그런 압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흡인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음압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기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모소락스가 있으면요. 여기서 물방울이 생깁니다. 물방울. 그 다음에 호흡, 숨을 내쉬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 이런 걸 했을 때 자 여기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 하면은 여기 꼼짝 마라 밀봉병에서 예, 물방울이 생긴다는 거예요. 간헐적으로요. 간헐적 계속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간헐적. 그러니까 기침 하면 여기 이제 물방울. 또 숨을 쉬거나 아니면 재채기 아니면 또 기운 같은 게 막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물방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흡인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흡인 조절병에 보시면 이게 긴 관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이게 이제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예,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흡인 조절병에는 요 기억하세요. 항상 always 간헐적은 intermittently. 자, always 물방울이 여기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간헐적으로 물방울이 생기는 거 아니면 여기 대롱을 통해서 이제 흡기시에는 올라가고 호기시에는 내려오고 이런 이제 물의 움직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래 물의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물방울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게 작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잠긴 관의 길이에 따라서 밀흉배의 압력이 조절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압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밀흉배를 하고 있는 환자의 간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일단 위치를 볼게요. 위치는 아래에다 일단 환자의 가슴보다 낮은 높이에 그 다음에 배액병은 가슴으로부터 70에서 90cm 아래 역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흉관을 잠그지 않고 그냥 하면 또 역류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낮은 뭐죠? 낮은 자리에 좀 해주도록 하시고요. 또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멸균 증류수를 첨가함으로써 항상 적절한 물의 높이가 되도록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세는 반자위요. 그 다음에 흉관이 있는 쪽으로 환자를 돌려눕힐 때는 이거 잘 봐야 돼요. 튜브가 눌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그 다음에 길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알맞은 길이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면 막 꼬이거나 엉키게 되고 막 이러니까요. 알맞은 길이로 하고 그 다음에 고무밴드나 테이프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패드에 안전하게 고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흉관의 개방성 유지는 뭐예요? 우리 체조 튜브가 거기 가서 이제 뭐 공기가 잘 나오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한다거나 피가 또 잘 나오게 한다거나 이게 뭐예요? 예, 개방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일단 개방성을 자주 확인해요. 그래서 눌리지 않았는지 꼬여있지 않은지 또 혈전으로 막혀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옛날에는 막 이렇게 쭉쭉 짜준다고 그랬거든요. 밀킹, 스트래핑, 스키징 이런 말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오히려 또 음압을 만들어서 조금 더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또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 대신 뭐 안 하라고요? 엄지와 검지 이용해가지고 그냥 막힐 위험이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라.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밀폐 유지는 이게 이제 어딘가 이제 공기랑 이렇게 오픈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밀폐. 그래서 병막에는 새는 곳이 없이 꼭 맞아야 되고 모든 연결 부위를 테이프로 붙이시고요. 흡인 압력 조절 이것도 조절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송 중에는 우리가 흉관을 잠그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인 조절병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뭐죠? 공기방울이 나오는 게 이제 정상이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막강의 기능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게 펑션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PPT가 글씨가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보기가 힘든데 어쨌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왜 그거 앞부분에서 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거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밀봉병, 꼼짝 마라 밀봉병 두 번째. 물속에 잠긴 긴 관의 물의 파동 이런 것들을 관찰해 주시고요. 여기 물의 파동 관찰해 주시고 또 자가 호흡을 하는 경우는 흡기 시에 흉막강의 압력 저하로 물이 올라가고 호기 시에는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의 파동, 환기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튜브가 개방되고 기능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의 파동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없으면 흉관이 눌리거나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환자의 자세를 바꿔보고 심호흡과 기침을 하도록 하시고 그래도 파동이 없으면 의사에게 보고해라. 되게 중요합니다. 핵중템. 이런 내용들을 국시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방울이요. 물방울을 관찰하셔야 되는데 밀봉면 두 번째는 뭐예요? 간헐적.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방울이 발생하는 것은 뭐예요? 공기가 새고 있다. 새어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밀봉병에 공기가 새는 곳이 없는데도 계속 물방울이 계속 발생하는 건 뭐예요? 절개 부위에서 공기가 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흡인압력 조절병에서는 계속적으로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그죠? 생긴다. 그리고 밀흉배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외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방울이 생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술을 해놨고요. 생기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이게 밀흉배가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올바른 흡인 수준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글씨가 되게 많지만 여러분 요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 꼭꼭꼭 알고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요거 흉막강의 기능 이런 거 관찰하는 거 꼭 좀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풋을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는 보통 공기구멍을 통해 나가는데 체액은 이제 배액병이 모아지니까 그거 양을 측정하시면 되고 배액병 교환은 이제 장기간 배액을 행하는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멸균된 거예요. 멸균된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체하기 전에 흉관을 이중으로 2번 잠궈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공기가 이제 흉막강으로 다시 들어갈까봐 이제 2번 잠그고 잠글 때 흉관을 잠글 때는 항상 포셉을 롱포셉을 좀 이렇게 롱포셉이란다 참 켈리를 좀 준비해달라는 거죠. 켈리를 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뭐 베드에 옷에 뭐 침대 옆에 뭐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다가 에머전시 때 꼭 이걸 그냥 찝으면 되거든요. 그럼 공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켈리를 꼭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이 깨지거나 연결관이 밀중배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그냥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빨리 켈리로 체스트 튜브를 잠가가지고 이제 기흉을 방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켈리가 아주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쌓이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배출되도록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무균 적으로 밀봉 배액 흉관을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세균의 상행 감염을 예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침하고 심호흡, 운동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폐를 재팽창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체스트튜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 팔 움직이는 거 이런 게 좀 불편해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꼼짝 않고 있으면 또 관절이 또 어떤 경축이나 이런 게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ROM 엑서사이즈 좀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할 때는 밀흉배를 휴대용 거리에 넣고 걷도록 하고 흡인기에 연결되지 않아도 이제 배액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흉관 제거 리무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아웃풋이 적고요. 그 다음 체스 튜브 찍어가지고 이때면 기용으로 눌렸던 폐가 다 펴지고 혈용 피가 그러니까 헤모소락스 때문에 눌렸던 폐가 쫙 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스트 엑스레이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웃풋이 죽고 이렇게 줄어들고 이러면 이제 리무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물의 움직임이 없으면서 체스트 엑스레이 결과 폐가 완전히 재팽창되었을 때 리무브 한다. 이런 얘기고요. 보통은 OP하고 2, 3일 경과된 시점에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하기 전에 우리가 페인킬러 이런 것들을 좀 줘서 좀 덜 고통스럽도록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리무브 하면 바로 뭐예요? 바셀린 거즈 아니면 프라질 거즈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냥 바로 붙이고 그거 붙이고 그 사이즈보다 더 큰 반창고로 또 딱 붙여주고 해서 진짜 2중 3중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심호흡을 하도록 하고 잠시 숨을 참도록 하면서 흉관을 제거해라. 이제 이렇게 환자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서 리무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을 제거하기 전에 24시간 동안 흡인을 중단하고 또 중력에 의해서 이제 배액을 좀 식힌다는 거죠. 식히고 호흡의 끝에 숨을 참은 상태에서 빠르게 이제 체스트 튜브를 리무브해라. 이제 이런 얘기죠. 호흡의 끝에 리무브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호흡기계 일반적인 간호 문제하고 그 간호 문제에 따른 간호 중재 그리고 밀흉배 그러니까 밀봉 흉관 배출 장치 요것에 관해서 이렇게 좀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거 밀흉배 밀봉 흉관 배출 장치 이거 어떻게 펑션 확인하는지 그리고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포지션 체인지 해보거나 뭐 이렇게 줄을 확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밀흉배 간호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좀 숙지하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질병 들어갈 때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하면서 또 긴 시간 동안 녹화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하는 동안 또 기침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anyway 여러분의 건강을 빌고 또 행운을 빌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엔젤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